대서양 심층 해류가 멈춥니다. 그러자 북반구가 얼어붙고요. 하늘을 날던 헬리콥터가 엔진이 얼어붙은 채 추락을 하죠. 영하 80도. 영화 투모로우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해류가 멈추면서 지구가 얼어붙는 대재앙이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시죠? 이 연구를 실제로 하고 계신 과학자분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원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늘 뵐 때마다 지금 두 번째잖아요. 네. 과연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천재 과학자 같은 이 범상한 외모에 늘 감동을 합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 진짜 이공계 천재들 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의 비주얼이신데 오늘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나오셨었잖아요.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뭐 겨울 방학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겨울 방학하면 교수들이 다 이렇게 별로 일을 안 하고 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그렇고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예, 이런저런 뭐 강연이라든가 뭐 또 다음 학기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논문 작업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 지도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냥. 학기 중에 강의 때문에 못했던 연구나 기타 진행들을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시나 봐요. 보통 그렇게 됐죠. 네. 예.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실 때 저희한테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게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반복을 했는데 그때 그러셨잖아요. 4도 오르는 것보다는 3도가 낫고 3도 오르는 것보다는 2도가 낫다. 1.5도 넘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다들 굉장히 고무됐었는데 오늘 그때 나와서 말씀하시던 중에 잠깐 얘기하고 끝났던 얘기를 좀 자세히 이어가 보려고 해요. 네. 선생님께서 기후변화 모델링으로 지구 미래를 이제 수치로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얘기하셨던 대서양에서 이 해류 순환이 지금 점점 느려지고 멈추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영화에서 투모로우 그 재난 영화를 보면 대서양 심층 해류가 멈추니까 지구가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영하 80도까지 갔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게 멈추면 왜 영하 8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래서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좀 더 오늘은 자세히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류 그래서 AMOC, AMOC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AMOC이요? 예, AMOC. 예, 그렇게 그냥 저희는 이제 다 길게 말하면 너무 기니까 저희는 꼬이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인데 저희도 전문가지만 그거 매번 말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AMOC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거든요. 네, 대서양에서 자오선에서 한류와 난류가 역전되면서 순환된다는 그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원리를 다시 대강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죠? 이게 남북으로 이제 순환하는 거대한 해류의 흐름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적도 부근에 따뜻한 해수를 이제 이 해류가 그린랜드 부근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북으로 갖고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점 차가워지고 염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다로 그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린랜드 부근까지 가면 이렇게 바다 깊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뚝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염도가 높아지면서 무거워지니까 차갑고 염도가 높으니까 무거운 물이 되면서 바닷속으로 푹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그럼 들어간 다음에는 바다 깊은 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따뜻한 바다로 가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표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물을 막 손을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한 번씩 휘젓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 해류가 있어요. 적도 부근에서는 따뜻한 난류로 위에 있다가 표면 쪽으로 올라와 있다가 그 그린란드 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차가워지고 염도도 높아져서 무거워지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바다 깊숙한 곳에서 적도 쪽으로 오면서 점점 따뜻해지고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서양을 휘젓고 다니는 거네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아까 지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열을 다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적도에 있는 열을 이제 북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예. 그 너무 뜨거운 건 또 식혀주고 그렇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전혀 눈치 못 챘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열을 분배하는. 특히 적도에 있는 열을 북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게 아주 큰 기후 시스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에이목. 에이목. 예. 그래서 아마 유럽 지리는 저보다 잘 아실 텐데요. 그죠? 떨리네요. 네, 그래서 유럽이 대체로 이제 훨씬 고위도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근데 서유럽 하면은 대체로 온화한 기후, 그죠? 겨울에도 많이 추워지지 않고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에이목 때문에 해류가 열을 이렇게 보내줘서 그러니까 해양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따뜻한 해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열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온화한 기후가 유지가 되는데 당연히 그럼 여기서 이런 작용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추워지겠네요. 거기는. 그렇죠. 난류가 충분히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상에서 오는 열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주는 유럽 기후에 주는 영향이 큰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엄청 추워지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조금 그건 영화적 과장이 들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기후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해류의 순환이 멈추면 한랭화가 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이나 그 위에 그 해안을 따라서 쭉 있는 유럽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추워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충분히 안 돌아다니면. 그래서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뭐 10에서 15도 가량 겨울에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에이목 대서양 자우선 역전 순환류라고 하는 이 해류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였네요. 그러면 선생님 이 해류 순환이 느려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북극 증폭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가 변하면서 그죠?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하는데 지구 평균 기온보다 북극 지방의 온도가 훨씬 빨리 올라간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린랜드의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그린랜드의 얼음이 녹는다는 거는 이 얼음들이 소금기 없는 물이 바다에 이렇게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기 없는 물이 바다에 갑자기 확 대량으로 풀리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원리가 그죠? 그린랜드 부근에서 염도가 높아지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5부에서 이 그림 그리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네요. 서울대 통계학과 장원 교수님 기후변화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대 통계학과 장원 선생님과 기후변화로 심층 해류순환, 대서양의 심층 해류순환이 정말 느려지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까 4부에서 설명해 주시다가 지금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 에이목, 대서양 심층 해류가 왜 순환이 느려지냐 하니까 기온이 북극이 더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얼음이 녹으면 바닷물이 어떻게 되겠냐. 염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염도가 높아서 이 한류가 차가운 물이 바닷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위에 난류 비슷하게 계속 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그 느려지는 원인을 좀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아까 거의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린랜드 부근에서 이렇게 쑥 떨어져야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량의 그러니까 소금기 없는 물이 풀리니까 그 작용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정리하셨다시피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특히 북극은 북극 증폭 때문에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린란드에 있던 빙하가 녹으니까 그게 해수의 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대서양 심층 해류 순환이 어디까지 느려지나요? 이러다 멈추나요? 아니면? 그래서 앞으로 느려진다는 것에는 거의 이제 이견이 없는 모든 과학자들이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려진다는 건 이견이 없고 근데 얼마나 느려지냐에 대해서는 아직
또 이제 연구를 하는 중인 거죠. 이게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 예. 이게 느려지면 전반적으로 다 뜨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쪽은 더 추워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가 더 추워지는 그 유럽에 있었던 그 에이목 때문에 온난한 따뜻한 기후를 누리고 있었던 지역은 서유럽 쪽은 이제 한랭화를 겪게 되는 겨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여름엔 또 여름대로 히트웨이브 뭐 이런 걸로 요즘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겨울에는 이제 한랭화를 겪는 그런 거죠. 이게 선생님이 연구하실 때 앞으로 이게 느려진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얘기 해주셨어요. 그럼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최근의 현상이냐 뭐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연구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까지 느려졌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다른 많은 기후 프로세스들도 그렇지만 이 에이목을 직접 관측한 지가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난 한 세기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근데 직접 에이목의 세기를 관측한 거는 한 20년 정도, 2004년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딱 거의 20년 됐어요.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안 됐고 그래서 이게 대단하죠. 진짜로 대서양의 이 거대 해류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이 측정 기기들을 하고 연속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해양 연구하시는 분들이. 약간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 자체가 되게 놀라웠어요. 그렇게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놀라운 만큼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이게 21세기 들어서야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전에는 관측을 하긴 아주 산발적으로만 했어요. 거의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정도. 그리고 그조차도 1950년대 이전에는 직접 관측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난 세기 전체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쓰고자 하는 정보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에이목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에이목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다른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제가 간접 지표, 약간 관첩 관측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게 이제 대서양의 이제 해수의 온도의 분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서양 해수의 온도 분포. 네, 그거를 이제 관찰하면 어느 정도 이제 에이목하고 이게 연관이 있고 그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에이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수 온도 관련은 이제 오랫동안 관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근처이기 때문에 다행히 유럽 근처라서 유럽 근처라서 사실 다른 세계 전체로 보면은 그게 또 다 있는 게 아닌데 유럽 근처라서 한 이제 지난 거의 19세기 말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정보를 추가로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관측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표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에이목 세기 자체는 아주 옛날엔 산발적으로만 측정이 됐고 그것도 20세기 전반부에는 없었고 최근에만 이제 아주 제대로 측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 간접적인 지표는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이게 간접적이다 보니까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해수 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 온도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 해수 온도랑 에이목의 세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엄청 많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게 기후 관측을 할 때는 다른 모든 기후 프로세스들이 그런데 이 기후 변화 시그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후 변화에서 오는 신호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제 변동들이 또 있어요. 보통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 당연히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왜 태평양에 보면 엘니뇨 왜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왜 5년 주기로 뭐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바뀌고 뭐 시소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그게 다른 지역에도 그런 딱 그런 강렬하게 분명하게 있는 게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도 어쨌든 그런 식의 장기적인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난 세기에 그럼 에이목이 약해졌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죠? 아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연구로 좀 밝히려고 했던 거. 아,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제 해내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계속 어려웠다를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어려웠을 것 같은 게 지금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 처음에는 A목, 그 대서양 심층 해류 순환을 측정하는 게 당연히 최근밖에 못했을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런 측정 기술이 없었을 거고. 근데 서유럽 쪽은 계속 연근의 온도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축적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간접 지표로 쓸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이게 꼭 기후 위기 때문이냐, 온난화 현상 때문이냐, 원래 자연에서 있었던 규칙적인 주기적인 변동일 수 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그래서 제가 제 연구의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결국은 이전에 그런 이제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이런 논문들에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관측된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 좀 분석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저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시뮬레이션 결과랑 같이 이제 정보를 조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약간 그런 저는 항상 다른 연구도 비슷한 스타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요즘 혹시 많이 회자되는 딥러닝 모형 이런 거 들어보셨죠? AI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형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모형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후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이 AI 모형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 AI 모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시그널들, 그죠? 자연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이런 노이즈들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간접적인 지표도 있고 뭐 직접적인 측정 데이터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 기후 변화 시그널만 뽑아낼 수 있게 이제 모델을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이제 이 모형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게 이때까지 이제 너는 이제 훈련을 했고, 자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는 이거야. 그럼 너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래? 하고 이제 모형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결론을 내리라. AI를 활용한 연구라는 게 그런 거구나. 네. 딥러닝 공부를 시켜갖고 AI한테 그래서 추론하고 답을 하게끔 하는 거군요. 그게 AI. 그래서 여기서 문득 궁금한 게 빠콩님의 궁금증과 제가 같은 궁금증인 게 통계학과가 저희 때는 문과였거든요. 상경대에 있는 이공계인가요? 그 출신 학교에 따라 다르실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김희숙 선생님. 네, 우리 학교는 통계학과가 문과였어요. 있었죠. 제가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잘 아는데. 근데 그리고 저도 제 출신 학교도 문과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있는 학교는 자연과학대에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들이 배우는 건 사실은 커리큘럼은 다 비슷해서. 그래서 저도 원래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데 대학교 들어오고 이제 통계학과를 가니까 이과 수학을 다 공부를 하고 처음에 학부 다닐 때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박사 과정 할 때는 이미 이제 다 이과 수학을 다 통달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미 거기 소속 단과대도 제가 이제 유학 간 데도 이제 이미 거기 통계학과는 미국엔 대체로 자연과학대 있거든요. 자연과학대요. 가끔 경영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자연과학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과가 맞다고 합니다. 빠콩님. 통계학과가 가끔 문과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어차피 그 안에서 하는 수학은 이과 수학이다. 그러면 이 A목을 앞으로는 이 대서양 심층 해류가 어떻게 된다고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그 연구의 결론은 그러니까 19세기 말 산업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 정도 현재 줄어들었다고 지난 세기 동안 그게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지난 100년 동안 10%가 줄었다. 10% 정도 약해진 것 같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더 약해지나요? 어떤 앞으로 속도로? 더 약해지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게 여러 기후센터에서 사실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있거든요. 그 미래에 어떻게 될까? 아까 그래서 제가 왜 모든 주요 연구센터들이 뭐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줄어든다에서는 이견이 없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센터들이 한 시뮬레이션들마다 결론이 조금씩 달라요. 얼마나로 가면.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거 하나가 이 각각의 시뮬레이션들을 들여다보면
현재의 그 지난 세기죠. 지난 세기 동안 A목이 별로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미래를 들여다보면 A목이 미래는 엄청나게 빨리 약해지는 것이다. 걸로 예측을 하고 네. 반대로 현세기에 좀 약해졌다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된 모델들은 오히려 미래를 보면 그렇게까지 빨리는 약해지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제 연구 결과는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A목이 좀 약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약해진다 보다는 좀 그거보다는 좀 천천히 약해진다는 쪽에 이제 힘을 더 실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그 왜 그동안 약해졌다고 보는 데는 앞으로는 좀 천천히 약해질 거라고 보고 네. 그동안 약해진 게 아니라고 보는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왜 앞으로는 급속히 빨리 약해질 거라고 거다. 보는 건가요? 근데 그 외에는 그 파트는 저도 연구를 다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상관관계만 네. 그렇게 밝게 나와 있는데 그 파트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그 연구를 제가 결국은 하게 될지 누군가 하길 기다리게 네. 될지는. 네네. 전 그냥 곡선의 기울기 차이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서유럽이 추워지네. 북극이 녹네. 그러면 우리는 한참 밑에 있는 나라니까 이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보실 땐 이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전 지구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걸 겪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겪는 변화도 그 뿌리가 같잖아요. 그죠? 뿌리는 전체적인 지금 이제 그죠? 탄소 배출이 많이 돼서 생기는 온난화에서 네. 나오는 현상들이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걸 겪는 거고, 한국에서는 또 우리가 겪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도 해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서유럽은 그 영향으로 추워진다면은 우리는 또 이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쪽은 이제 대륙 동쪽에 네. 있잖아요. 예. 동안 기후라고 고등학교 때 가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대륙의 영향을 좀 더 받기 때문에 해양에서 오는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덜 일어나는데, 대신에 어제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왜 북극이 따뜻해지면 일어나는 현상, 그죠? 이 제트 기류가 그게 그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그림이 신문마다 나오더라고요. 예. 취임식 때 추워가지고 실내 취임식 한다. 맞아. 그 원인이 그죠? 북극의 제트 기류 하면서 나오던데, 그거 짧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그게 북극이 따뜻해지면 그죠? 그 제트 기류가 생기는 이유는 북극의 온도와 그 외 지역의 온도의 대비가 얼마나 선명하냐인데, 네. 그죠? 그게 옅어질수록 느슨해지고 그럼 제트 기류는 이렇게 점점 퍼져가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 지방에서도 북극의 기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추위가 오는 그런 거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서는 해수의 순환을 이제 깨트려서 추위가 오고, 이쪽에서는 그죠? 북극에서 온도가 오르고 있는 현상이 이쪽에서는 제트 기류를 느슨하게 해서 추위가 오고. 그러니까 북극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추위가 와? 그러는데 북극 온도가 느슨해지면 북극의 추위를 감싸고 있던 그 제트 기류가 느슨해지면서 네. 원래 북극에 있어야 할 찬 바람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결국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농업생물환경통계학회 부편집장이시라고요. 이것도 기후와 관련이 된 걸까요? 예. 그래서 농업생물환경통계학회가 따로 있진 않고, 이게 네. 미국 통계학회 그러니까 미국 전체, 정확히 이제 북미 전체 통계학회에서 발간하는 그 학회가 굉장히 큰 학회죠. 네. 거기서 발간하는 농업생물환경통계학 저널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부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농업, 생물, 환경인데, 생물은 주로 이제 생태학, 이콜로지 말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나 생태학이나 뭐 환경과학이나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뭐 이제 공간에서 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쭉 가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그런 걸 분석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데이터랑 실제 관측된 데이터, 이거를 정보를 또 같이 조합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통계적 방법들이 개발을 많이 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당연히 기후와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네.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부편집장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기후 관련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맡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공간이나 AI 관련도 제가 맡을 확률이 좀 높죠. 예. 선생님, 그거 북미의 대표적인 학회면 영어로 부편집장 하시는 거네요. 영어 논문 보면서 네, 그렇죠. 선생님이 예. 이 논문은 게재가 불가할 것 같아요. 막 의견도 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영어로 통보를 해주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보실 때 말씀을 들을 때는 과학적인 걸 알게 되니까 흥미롭고 재밌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그래서 앞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란 얘기인데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뭘 해야 되냐 부분이 사실 기후과학에서 있어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할까라는 파트가 이제 기후과학에서는 또 따로 있거든요. 저같이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럼 이제 기후가 이렇게 변할 건데 뭘 해야 되는? 그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임팩트랑 뭐 그러니까 팔러시 이런 쪽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전공이 아니니까 조금 뻔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아닙니다, 선생님. 뻔한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막는 측면에서는 봤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 탄소나 메탄 그런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가스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제 자동차, 그죠? 교통에서 아주 큰 이제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만드는 거죠. 발전, 에너지. 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화석 연료를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쓴 곳에서는 막아야 다 된다. 예, 화석 연료 이런 게 이제 화석 연료를 쓰면은 탄소 배출이 되니까 그걸 줄여야 되고 막아야 되는 건데, 이런 파트는 물론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이제 차를 사야 되겠어, 바꿔야겠어. 그러면 이제 그래도 가급적 하이브리드를 산다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뭐 좀 가급적 이제 작은 차를 산다든가, 그죠? 아니면 전기차를 산다든가, 뭐 이런 개인의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다 정책의 영향을 받잖아요. 나도 전기차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 보조금이 나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든가, 그죠? 그래서 정책적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정책에 영향을 주려면 일단은 이제 투표를 할 때 그걸 항상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안타깝게도 제가 오래 있었던 미국에도 보면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정치 세력이 양당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정치 세력을 봤을 때 어쨌든 그런 걸 못하게, 그죠? 투표나 의사 표시로 의견 개진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후 음모를 믿는 정치 세력은 좀 배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사용을 늘리는 정책은 좀 지지를 해주시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인 실천도 그것대로 하는 거지만 사실 더 굵직한 거는 사회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정책으로. 그래요, 선생님도 진짜 뻔하지 않은데요. 하나도 뻔하지가 않은데요. 그 올해 연구 계획을 여쭤보고 싶은데 많을 것 같아요. 연구 계획이. 간단히 얘기해 주신다면 올해는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인가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계 학습에 기반한 방법론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극지방으로 다시 좀 관심을 돌려서 극지방에 대한 이제 관측 데이터랑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결합해서 좀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 같은 거, 요즘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 이제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기후 변화 연구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실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석사 학생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고, 또 학부 연구생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잘 지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통계학까지만 사실상 AI 딥러닝 이쪽으로 지금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네, 그 통계학 원래 뭐 통계학이 원래 그런 거를 많이 하고. 하는 거기도 하고 원래 통계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금방 빨리 배워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찾아온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저 딥러닝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책 읽어보고 논문 읽어보라고 하면 금방 또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통계학이 또 그런 전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북극에관해서 연구하면서 사실 우리 중위도 지방의 한파가 북극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살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기후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곳이잖아요. 관련해서 계속 좋은 말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연구해서 좋은 흥미있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기후위기 미래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기후과학자 장원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